저는 올해 74입니다. 은퇴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넘었네요.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상가에서 오래 운영했던 작은 가게를 정리한 지도 꽤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둘 다 직장에 다니고 있고 6살 된 손주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라 자연스럽게 제가 손주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손주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파트 근처 마트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다가 손주가 좋아하는 김밥을 싸주거나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들어 줍니다. 오전에는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서 이웃 할머니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가끔은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손주를 태워 학원에 데려다 주는 것이 제 하루 일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허리는 자주 아프고 무릎도 날씨가 흐리면 쑤시곤 합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예전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손주가 해맑게 웃으며 할머니 고마워요라고 말할 때면 하루의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참 부지런하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냥 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손주 돌보는 일 정도는 제가 해야 한다고 여겼으니까요. 며느리는 항상 바빴습니다. 강남 쪽 회사에 다니느라 출퇴근 시간도 길고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아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집안일에 손주 챙기기까지 쉴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가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애 챙기지 마세요. 애가 알아서 하게 두세요. 처음에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내가 손주를 사랑해서 챙기는 건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요즘 젊은 엄마들처럼 나름대로 교육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린 아이를 혼자 두고 볼 수는 없지. 나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인데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지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만나는 다른 할머니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우리 때와는 달라. 애들 키우는 방식이 예전과 너무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도 시대가 변한 거라고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들이 작은 경고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손주가 아파트 단지 근처 미술 학원에 가는 날이라 제가 직접 데리고 나갔습니다. 늘 그렇듯 지하 주차장에서 제 작은 차에 손주를 태우고 학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 손주가 활기차게 인사하며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너무 급하게 뛰어내리는 바람에 가방을 차 안에 그대로 두고 간 것입니다.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미술 도구들이 들어 있었고 가방 없이는 수업을 받을 수 없을 텐데 저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가방을 들고 손주를 따라 학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학원은 상가 건물 2층에 있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이미 수업이 시작되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애야, 가방 두고 갔네. 여기 있어. 손주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가방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아이의 교실 앞까지 따라가서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렴. 할머니가 끝나면 데리러 올게. 손주는 해맑게 웃으며 교실로 들어갔고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내가 있어서 아이가 문제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구나. 마이너스. 학원에서 나와 1층 로비에서 잠시 앉아 있는데 몇 분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이 시간에 전화를 하지 않거든요. 아마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인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나?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날카롭고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애를 그렇게 챙겨요? 이러니까 애가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제발 오지랖 그만 부리세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욕을 들을 일을 했나? 손주가 가방을 두고 간 것뿐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지? 주변에 다른 학부모들도 있어서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저는 설명했습니다. 얘가 가방을 차에 두고 갔길래 그냥 전해준 것뿐이에요. 가방 없으면 수업을 못 받잖아요.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래요. 작은 일 하나도 애가 스스로 못하게 만드신다니까요. 이런 게 다 애를 망치는 거예요. 애가 실수해도 스스로 해결하게 두셔야죠.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게 결국 욕먹을 일인가? 순간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교차했습니다. 학원 로비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 침실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주가 해맑게 웃던 얼굴이 떠오르다가 며느리의 날선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내가 정말 애를 망치는 걸까? 그 자책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컸습니다. 나는 그저 손주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는데 그러면서 제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결혼해서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것부터 시작해서 상가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을 뒷바라지한 것,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이제는 손주까지. 젊은 시절 결혼해서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것부터 시작해서 상가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을 뒷바라지한 것,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이제는 손주까지. 그런데 돌아오는 건 이런 욕뿐인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침대 옆 티슈로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대체 뭐였을까? 나는 언제나 남을 위해서만 살았구나. 아파트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엘리베이터 소리,
그런 일상의 소음들이 오히려 제 마음의 고요함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엌에서 손주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어제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토스트를 굽고 우유를 따르는 일상적인 동작들이 오히려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식탁에 앉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가방 안 가져갔으면 선생님한테 혼났을 거예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제가 한 일이 도움이 되었구나. 내 행동이 잘못만은 아니었구나. 손주 마음에는 제가 든든한 울타리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교육 방식이 유행이라고 TV에서도 봤거든요. 세대 차이와 교육관의 차이가 이런 갈등을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묻어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도시 풍경을 내려다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손주 학원 데려다 줬다가 며느리한테 욕을 들었습니다. 민지야, 나는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제는 알겠다. 내 나름의 교육관이 있다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원 데려다 주는 일 하지 않겠다. 너희 방식대로 키워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한다. 아이 앞에서는 나를 욕하지 마라. 어른들의 말다툼은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평생을 간다. 며느리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말했네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그래도 변명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 참는 것도 무조건 희생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용기 있게 제 목소리를 내는 것, 지혜롭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말입니다. 그 후로 저는 제 생활을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제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글쓰기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비슷한 나이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요 하는 공감의 말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좋아했던 그림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이젤을 놓고 색연필로 도시 풍경을 그리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강과 다리, 고층 빌딩들을 그리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동네 도서관에도 더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손주와는 간섭이 아니라 추억을 함께 쌓아가기로 했습니다. 주말에는 롯데월드나 어린이 대공원에 가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손주가 원할 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관계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며느리와 작은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손주 어린이집 발표회에 제가 참석했는데 며느리가 뒤에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나서신다는 식의 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 상해서 며칠을 끙끙 앓았을 텐데 이제는 마음속으로 웃으며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내 삶을 존중하며 살아간다. 손주는 제 옆에서 밝게 웃었고 그 미소가 제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할머니이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도 저희 변화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뭔가 달라 보이세요 하는 말들을 들으며 저 자신도 정말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뭔가 달라 보이세요 하는 말들을 들으며 저 자신도 정말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년의 삶은 이렇게 작지만 중요한 순간들로 채워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 사이의 갈등도 오해도 심지어 욕설도 결국 지나가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제 존엄을 지키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손주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바뀌었습니다. 과보호가 아닌 따뜻한 격려로, 간섭이 아닌 든든한 지지로 변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건강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며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 인생도 나쁘지 않았구나. 지금이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구나.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저녁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 도서관에서 혼자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 손주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는 시간,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 도서관에서 혼자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 손주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제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